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을 또다시 고쳐잡은 태종은 세자빈 숙빈을 도로 세자전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명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을 것이니 비록 후회한다 하여 돌이킬 수 있겠는가? 세자가 하루속히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 스스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흔적을 내가 알도록 하라. 하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세자 양령이 아니었는데요. 세자의 스승인 빈객들이 울며 하소연하면서 항문할 것을 말해도 마이동풍이기만 합니다. 마침내는 태종의 심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분을 참지 못하는 글을 써서 내관으로 하여금 전하게 아버지 태종의 마음을 서슴지 않고 도발합니다. 전하의 시녀는 모두 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모두를 중하게 생각해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시내 여러 첩은 내보내어 그들의 슬피 우는 소리가 사방에 들리고 원망하는 소리는 나라 안에 가득하니 어찌하여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마치 아들이 아비를 훈계하듯 하는 이 글을 보게 되면 적은 안에 있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복음을 통한 절대적 근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세자 자신의 유흥과 여인에 대한 욕망을 오직 태종의 뜻에 따라서만 왔지만 한나라 고조는 여색을 좋아했어도 천하를 통일했고 진왕, 광은 어질다고 칭송받았지만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 세자 자신이 한나라 고조처럼 세상에 이름을 알려 결국에는 크게 효도하게 될 것을 어찌해서 아버지 태종은 모르는 것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리 한 첩을 내쫓으려 하다가는 잃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고 얻게 될 것은 적을 것이라 하면서 장인 김한노의 일을 아버지 태종이 폭로했으니 그로써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들은 위험해질 것이며 세자빈 숙빈이 잉태했음에도 죽조차 먹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탈이라도 나면 작은 일이 아니라 하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성의 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해왔으니 이제는 임금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인데요. 세자 양양이 글을 올리며 기대했던 것처럼 그 기세가 통한 것인가요? 태종이 좌의정 등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자의 글을 보니 그 잘못되어 있는 형세가 가르치기 어렵겠다. 경등은 이미 사부의 직을 겸임하였으니 서로 의논하여 잘 이끌도록 하라. 나는 관대하게 그 여자를 돌려주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이 아이는 변하기가 어렵겠다. 그 말하는 형세를 보아하니 정사를 주관하는 날에는 사람들에게 미칠 화복을 예측하기 어렵겠다. 관용을 베풀어 어리를 돌려주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 1418년 태종 18년 6월 2일 어제까지만 해도 세자 양령에게 어리를 되돌려주고 관용을 베풀 것을 말했던 태종인데요. 그러고는 내관을 세자전으로 보내 빈객과 세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한 태종이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지 않으려 하는 것이냐? 부자 사이에 어찌 매로 가르치겠느냐? 이제 너의 글을 보니 또한 생각이 없는 글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학문은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라. 날마다 사부를 가까이 하여 교훈이 될 말을 청해 듣도록 하라. 태종의 교지를 전한 내관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개성으로 돌아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개성에 있는 태종과 대신들의 태도는 급변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일들이 사전에 준비되었던 듯이 막힘없이 진행되어 가게 되는데요. 태종이 명합니다. 세자 이제가 간신의 말을 듣고 여색에 빠져 불의를 자행했다. 만약 후일에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그 형세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여러 재상은 이를 깊이 살펴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임금이 선언하자 세자 양령을 폐하라는 백관의 상소가 줄을 이어 올라오고요.
다음날 세자 이제를 폐하여 광주로 나가게 하고 21세 된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은 태종은 통곡하며 울면서 말을 잊지 못하다 이내 명합니다. 이와 같이 큰일은 시간이 지체되면 반드시 사람이 다치게 된다. 속히 명을 바깥으로 알려 모두가 알도록 하라. 이어 무언가를 생각한 듯 다시 말합니다. 중궁이 성령대군이 생을 다하고부터는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더욱이 이번 일까지 더하게 되었으니 이제를 가까운 곳에 두고 소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은 이제를 사제로 내보내 잠시를 지체하다 보내도록 하라. 서울 안에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춘천으로 장소를 정했던 것인데요. 폐쇄자된 신분에 잠시라도 서울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신하들의 반대에 장소를 광주로 바꿔 폐쇄자 양령을 안치하게 합니다. 한 달여 후 이미 세자 충녕대군에게 전이할 뜻을 세운 대원들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대소신료가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성령이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으니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고 그러하며 어찌 나란 일을 제대로 살필 수가 있겠는가. 태종이 세자 충녕에게 양해할 뜻을 말해가자 대원들이 더불어 눈물을 흘리니 태종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는 것이냐. 신화된 도리로 이와 같은 예가 없으니 너희들은 모두 물러가라. 밖으로 쫓겨난 대원들이 문 밖에서 아릅니다. 춘추가 한창이시고 옥체에 병안도 없으신데 이제 세자에게 정치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때 어찌하여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 1418년 태종 18년 7월 27일 원경왕후 민씨를 6일 먼저 서울 함경으로 돌려보낸 태종도 서울을 떠난 지 5개월여가 지나 돌아옵니다. 12일이 지난 태종 18년 8월 8일 이미 세자 충녕에게 양해할 뜻을 말했던 태종이 지신사 이명덕과 대원들을 불러 말합니다. 막내 아들 성령대군의 죽음은 짧은 시간 동안에 태종의 심경을 극한 정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깊은 슬픔에 한 번 꺾인 기세는 다시 추슬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이제는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할 만큼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태종의 나이 51세일 때입니다. 내가 제위한 지 이미 18년이 되었다. 나에게는 오래된 병이 있는데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이제 세자에게 양해하고자 한다. 무인년의 일은 경들도 다 아는 바이지만 그때의 일은 죽음을 면하고 살고자 한 일이었다. 그때 태조께서 치우쳐 사랑하던 두 아들을 잃고 마음 태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비록 내 몸은 나라의 임금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지만 아버지를 뵙지 못할 때에는 왕위를 헌신 버리듯 버리고 한낱 필부가 되어 조속으로 문안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펴고자 생각하기도 했다. 태종 이성계는 첫 번째 부인 한씨에게서 태종을 포함한 6남을 두었고 후처인 계비 강씨에게서는 세자가 된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본을 두었는데 당시 태조의 신임을 받아 실권을 잡고 있던 정도전 일파는 세자 이방석으로의 후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그동안 배척해오던 이방원 등이 유지하고 있던 사병들마저 해산시켜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요. 무인년의 일은 태종 이방원 세력이 그의 큰 위협을 느끼고 먼저 정도전 일파와 세자 이방석과 이방본을 제거한 제1차 왕자의 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성령대군이 숨지고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 그동안 하늘의 중앙에 떠 언제나 세상을 비추고 있던 해가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인데요. 표정에 느닷없이 퍼져나오는 날벼락 같은 소리에 이전의 말은 이미 지나간 것인 줄 알고 있던 지신사와 대원들이 놀라 그저 두 눈만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태종의 말은 계속됩니다. 중궁의 병이 심상치 않고 나의 병도 다시 도지고 있다. 양양이 스스로 변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세자의 뒤에 있다가 배출되어 외방에 있으니 어찌 기회를 엿보는 자가 없겠는가. 하니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양해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하늘과 종묘에 거하였으니 이 일은 신하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이한 후에도 내가 재상들과 함께 임금을 도와 일을 살필 것이다. 그대들은 이 일에 대해 간쟁하려 하지 말고 내 말을 기록해 대신들에게 전하여 나의 뜻을 알도록 하라.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태종의 확고한 뜻을 확인한 지신사와 대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나가 의정부와 육조 등에 이 사실을 알리니 삼정승 등 대신들 모두가 옳지 않음을 아뢰자 태종이 그것을 막아 말합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전이하는 것이니 신하가 간쟁할 일이 아니다.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된 지 오래되었다. 다시 말하지 말라. 정오가 되어 의관을 갖춰 입은 태종은 지팡이를 짚어 걸으며 보평전으로 몸을 옮깁니다. 보평전은 임금이 평상시에 진무를 보던 곳인데요. 보평전에 자리한 태종이 승정원에 명합니다. 오늘 개인할 일이 있으니 속히 국보를 가져오라. 개인은 국보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고 국보를 찍는 일을 가리키는데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대원 등이 소리내어 울면서 문 밖에 다다르니 태종은 문을 닫게 하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어 세자 충녕대군을 부르게 한 태종은 다시 국보를 가져오라고 재촉하는데요. 그의 대신들 모두가 문을 밀치고 들어가 보평전 앞에 이르러 하늘을 향해 목놓아 통곡하면서 양해할 뜻을 거두기를 청하고 국보를 붙잡고 보평전 안에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태종이 지신사 이명덕을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합니다. 임금이 명하는데 신하가 그 명을 듣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태종의 호통에 국보를 태종 앞에 갖다 바치고 영문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온 세자 충녕대군이 견문으로 들어가 다다르니 태종이 말합니다. 얘야, 국보를 줄 테니 바꿔라. 놀란 세자가 엎드린 채로 일어나지 않으니 태종이 세자를 잡아 일으켜 국보를 전해주고는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황한 세자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하다가 국보를 상자 안에 넣어놓고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태종을 지극한 정성을 다해 만류하고 백관 모두 통곡하며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데요. 그의 태종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국왕과 마주하여 앉았으니 겸들은 다시 청하지 말라. 세자 충녕대군을 궁에 머무르게 한 태종은 연하방의 구 세자전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국보를 세자에게 넘겼으니 임금이 거처하는 자리까지 내어준 것입니다. 여전히 백관들이 통격하며 포기할 것을 청하자 밤이 되어 태종이 말합니다. 나의 뜻을 말한 것이 이미 두세 번에 이르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효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리도 번거롭게 하는 것이냐. 내가 만약 신료들의 청을 들어 포기하고자 한다면 나는 앞으로 제대로 죽지도 못할 것이다.